안녕하세요. 오늘 데브데이에서 GPU 인스턴스 비용 효율을 위한 스팟 활용기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된 손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이 딥러닝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경험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스타트업이 어떤 스타트업일까요? 바로 메스프레소라는 스타트업입니다. 메스프레소는 AI 기술 기반의 문제풀이 검색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거의 대부분 AWS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AWS가 주관했던 AI 스타트업 챌린지에 참가해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 부문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그 계기로 올해 서밋에서 부스 운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만나뵀던 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풀이 검색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키텍처로 구성을 했는지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 아키텍처 내에서 어떤 비용 최적화 방법을 순서대로 실행해보고 테스트해봤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는 도커 기반 워커 운영 및 모니터링인데요. 이 워커들이 움직이는 인스턴스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절하게 스케일링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비싼 GPU 인스턴스를 어떻게 해서 가장 싸고 그러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손은주이고요. 아직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졸업이 다가와서 졸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학교로 돌아와 있는 상태고요.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며 오늘 이후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메스프레소에서 운영했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콴다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지금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부 다운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콴다라는 이름은 Q&A에서 소리나는 대로 발음해서 부른 것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AI 기술 기반 문제풀이 검색 서비스인데 메인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학생 유저가 문제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면 그 이미지를 내부에서 프로세싱을 한 뒤 학생이 공부를 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쉬운 예로는 학생이 수학 문제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 수학 문제와 똑같은 문제 그리고 유사한 문제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문제들에 대한 풀이와 답안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 기능 외에도 수학 문제를 올렸을 때 이미지 내에 있는 수식을 인식해서 이에 대한 단계전 풀이도 제공을 해주고요. 만약 학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선생님한테 하고 싶다 했을 때 앱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서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의 서버는 모두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GPU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서버는 OCR 클러스터인데요. 이 OCR이라 함은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광학 문자 인식입니다. 이미지를 올렸을 때 그 이미지 내에 있는 문자나 수식들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머신러닝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OCR 클러스터는 유저가 질문 기능을 사용을 할 때 대부분 접하게 되는 채팅 인터페이스에 붙어있는 채팅 서버와 통신을 하고요. 그래서 OCR 기술로 데이터가 프로세스되고 나면 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 검색 서버에 다시 쿼리를 날리고 올바른 정보들을 다시 채팅 서버가 가져오는 이런 형식으로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OCR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OCR 클러스터는 드립 서버라고 불리는 서버가 중계를 합니다. 총 두 가지 OCR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비전 API고 또 하나는 자체 개발한 메스프레소 OCR입니다. OCR 기술을 두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식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고요. 메스프레소 OCR을 다시 한번 보면 안에 메인 서버가 있고 큐와 워커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 워커 패턴인데요. 이때 서버는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를 프리프로세싱하기 위해서 프리프로세스의 큐에 넣어서 워커가 일을 한 후 프리프로세싱된 데이터를 다시 OCR 기술이 구현된 케라스 워커한테 넘겨서 최종적인 데이터를 받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존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버는 아마존 람다를 사용했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특정 시간대에 트래픽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서버 스케일링을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람다가 되게 좋았고요. 또 속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 EC2에 RabbitMQ를 올려서 사용하는 게 속도적인 이슈 장점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Q는 EC2에 RabbitMQ를 설치를 직접 해서 사용을 했고, 워커들은 프리프로세스 또 케라스 각각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어서 EC2를 사용을 했습니다. 프리프로세스는 C타입의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케라스는 P타입의 인스턴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C타입의 인스턴스를 사용한 프리프로세스 워커 그룹 같은 경우 CPU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CPU 유틸리제이션이라는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이 이 인스턴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클라우드워치에 알람을 붙여서 그냥 조정 정책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스프레소 OCR은 저희 서비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의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워치와 람다를 추가적으로 붙여서 저희가 따로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웹이나 아니면 슬랙 같은 곳으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OCR 클러스터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 시간은 총 3초에서 보통 4초 정도 걸리고요. 0.1초가 아까운 굉장히 중요한 서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많은 서버들 중에서 이 클래스에서 비용이 가장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트래픽도 증가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비용이 아주 선형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후에 대표님이 점점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도커 기반 워커 운영 및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이는 인스턴스 안에 들어가는 워커들을 더 잘 모니터링함으로써 인스턴스를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게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장애가 생기거나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너무 많으면 쓸데없는 돈을 써가지고 인스턴스들은 한 50%의 효율밖에 안 내고 있는데 돈은 더 내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사내 서버와 클라우드 서버를 같이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GPU 서버를 많이 쓰는 회사일수록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의 GPU 서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경험을 해본 바 차라리 GPU 서버를 직접 사서 운영을 하는 편이 클라우드 서버만 사용해서 쓰는 것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보통 사용을 하고 사내 서버는 기본적인 트래픽을 감당하는데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는 추가적으로 생기는 피크 타임 이런 트래픽을 감당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럴 때 두 가지 환경이 생기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환경에서 같은 코드 베이스의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개발자들이 운영, 보수, 배포가 좀 더 편해지겠죠. 그러는데 사용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 도커입니다. 도커에서는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환경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잘 쉽게 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기본 도커 엔진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컨테이너 밖, 즉 머신에 있는 GPU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된 게 엔비디아 도커인데 이 엔비디아 도커는 엔비디아 GPU가 그리고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머신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기본 도커와 똑같고요. 하지만 엔비디아 도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딥러닝 패키지들을 다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미지에 딥러닝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한 프로덕션 코드를 넣어서 빌드를 한 뒤 이를 AWS ECR과 같은 프라이빗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도커 허브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를 통해서 바로 실행 가능한 형태로 AWS AMI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AMI는 앞서 설명해드린 오토스케일 그룹에 엮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장점은 혹시라도 워커 코드가 자주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워커 코드가 업데이트 됐을 때 빌드하고 도커 이미지 빌드하고 푸시하는 식으로 바로 오토스케일링 그룹 안에 있는 EC2들이 최신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오토스케일링을 하는 부분인데요.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스케일링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의 그러면서 운영에 장애가 안 발생하도록 필요한 인스턴스 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했던 거는 인스턴스 기준 스케일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스턴스는 실제로 켜져 있고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워커들이 약간 맛이 가 있는 거죠. 이게 꺼져 있을 수도 있고 하다가 오류가 나가지고 잠깐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는 개발자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겠고 시스템이나 서버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사내 서버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 서비스는 느려지거나 멈추거나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기준을 사용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어떻게 인스턴스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 90%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걸 좀 비용적으로 그러면서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최적화를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지표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난 아이디어는 GPU 유틸리제이션, GPU 사용량을 측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P2 인스턴스에서 GPU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워치에 보내게 만든 다음에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EC2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매트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에이전트를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에이전트들은 클라우드 서버들만이 아닌 사내 서버들도 다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매트릭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워치에 올라가게 되고요. 하지만 저희 OCR 클러스터는 시간이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그런 서버였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레텐시가 0.1초라도 나오게 된다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데이터 분석팀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초과적인 지표를 발견을 했습니다. 서치 로그인데요. 이 로그 안에서는 어떤 머신 안에서 어떤 워커가 어떤 일을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GPU 로드레이트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로드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이를 AWS 람다의 함수의 형태로 적재시켜서 배포를 한 후 이를 주기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돌아가면 스케일링은 그래도 적절한 수의 인스턴스를 계산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GPU 유틸리제이션을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속도 문제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면. 또한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개발자가 추가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슬랙에 보내가지고 어떤 인스턴스가 몇 개가 커졌고 뭐가 꺼졌고 이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적절한 인스턴스 수를 맞춤으로써 비용 최적화에 초기를 다졌고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큰 효율을 보이진 않았어요. 엄청 비용이 감소한 부분은 없었고 이 GPU 스팟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스팟 인스턴스라 함은 AWS가 제공하는 EC2 구입 방법인데요. 이는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비교해서 훨씬 더 큰 할인폭을 제공해주는 AWS의 예비 용량입니다. EC2 가용 용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스팟 가격이 최고 가격을 초과하면 갑자기 중단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는 갑자기 서버가 돌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이건 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모든 상태, 스테이트리스한 서비스가 돌아가는 게 좋은데 하지만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만 활용하면 최대 90% 할인된 금액으로 원하는 인스턴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팟 요청을 날려야 되는데요. 이 스팟 요청에서는 내가 원하는 스팟 인스턴스의 수 그리고 내가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으로 내고 싶은 최고 가격 최상은 온디맨드의 가격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보통 EC2를 실행할 때 필요한 시작 구성 등과 같은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요청을 날립니다. 그럼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인스턴스가 있을 경우에는 스팟 인스턴스가 실행이 되고요. 없으면 요청이 실패하겠죠. 이게 타입은 원타입이랑 퍼시스턴트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원타입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번에 루틴이 돌고 바로 끝나는 걸 의미하고요. 퍼시스턴트는 실패를 했을 경우나 성공을 하고 돌다가 멈췄을 경우에 다시 요청을 보내는 끝없이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해서 이 스팟 인스턴스가 키워졌을 때 그 스팟 인스턴스는 계속 유지를 하다가 내가 설정해 놓은 최고 가격을 스팟 인스턴스 가격을 초과했을 경우에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보신 많은 분들은 그러면 스팟 인스턴스 가격을 온디맨드 가격이랑 똑같이 설정해 놓으면 뭐 언젠가는
비용 절감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조금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스팟 인스턴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상태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보이겠지만 좀 많은 수의 상태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중단이나 실패에 관련한 코드를 보다 보면 대표적으로 인스턴스 terminated no capacity라는 게 있는데 이걸 서비스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코드예요. 이는 인스턴스가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AWS에서 가용량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온디맨드로 사용할 때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AWS한테 다시 스팟 인스턴스를 뺏기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한다 하고 싶어도 스팟 요청부터 실패할 수 있고요. 성공해도 이게 언제 꺼질지를 몰라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크리티컬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할인폭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미 존재하는 스팟 인스턴스의 제약을 고칠 수가 없다면 스팟이 불능일 때, 즉 스팟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잠깐 온디맨드를 켰다가 스팟이 다시 사용하게 될 때를 재빨리 캐치해서 온디맨드를 끄고 스팟으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죠. 전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고요. 이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AWS의 스팟 집합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제가 제 니즈와는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온디맨드 스팟 집합에서는 총량에서 온디맨드의 양을 좀 제공을 해줘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개수라든지 아니면 총량의 퍼센테이지 정도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최소한의 온디맨드를 유지를 하다가 필요 없을 때 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스팟 집합은 사용을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된 유용했던 기능이 Describe Spot Instance Request입니다. 이 기능은 AWS CLI에서도 제공을 해주고요. 각 언어별 SDK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팟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이슨의 형태로 반환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제가 Describe Spot Instance Request를 보내고 돌아온 정보를 이렇게 크롭을 해놓은 건데요. 이것 외에도 조금 더 민감한 정보들이 있었는데 다 제가 잘라냈습니다. 그 대신 저 안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 상태 코드랑 상태 메시지를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해당 스팟 인스턴스의 아이디, 스팟 인스턴스의 타입, 인스턴스 타입, 또 스팟 프라이스 등 필요한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스팟 스테투스 코드는 이 위에서 보여드렸던 terminated instance no capacity인데요. 이 외에도 스팟이 언제 중단될 것인지, 스팟이 실패했는지, 스팟 요청을 성공했는지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여기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작성하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스팟 요청에 실패하거나 인스턴스의 중단 알림을 받을 경우 스팟 오토스케일링 그룹 원하는 수에서 또 살아있는 스팟의 수를 빼면 딱 실패한 스팟 인스턴스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만큼의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시작하도록 하였고요. 스팟 요청을 그 뒤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낸 뒤 언젠간 스팟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을 경우 성공한 스팟만큼의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꺼주면 됩니다. 이는 아까 전에서 설명드린 인스턴스를 적당한 양으로 스케일링하는 그 알고리즘과 같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서는 몇 개의 스팟 인스턴스를 킬 건지를 알 수 있었다면 이 알고리즘에서는 그 총량의 인스턴스 중에서 몇 개를 스팟으로 키고 몇 개를 온디맨드로 킬 건지 그리고 몇 개씩을 끌 건지 이러한 점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람다에 올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라스 워커 오토스케일링 그룹 내에서도 스팟 오토스케일링 그룹 그리고 스팟이 아닌 온디맨드 오토스케일링 그룹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작성한 코드의 알고리즘을 일부 가져온 것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함수를 보면 종료된 스팟의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가 되어 있어요. 반환하는 값은 종료된 스팟의 수 그리고 종료된 스팟의 아이디가 되겠고요.
코드 중간을 보시면 marked for termination이라고 중단 2분 전 AWS가 사용자한테 직접 보내주는 상태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 코드가 왔을 때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바로 켜주면 갑자기 스팟 인스턴스가 죽는다 하더라도 서비스엔 지장이 없이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get terminated spot info 함수는 직접 스팟이 꺼졌을 때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키는 함수 내에서 사용이 되고요. 하지만 이미 중단된 스팟을 중복적으로 계속 온디맨드로 키우면 결국 언젠가 엄청 많은 온디맨드 인스턴스들이 살아있을 테니까 한 번 처리를 한 인스턴스에 대한 아이디는 AWS DynamoDB에다가 캐시를 해서 다음번에는 처리를 하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면 슬랙에 알림을 보내서 개발자나 서비스 운영자가 이에 대해서 노티를 받을 수 있도록 API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었고요. 결국 제가 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와 같습니다. 기존의 인스턴스 기반 스케일링을 워커 기반 스케일링으로 바꿔버렸고요. 분 단위로 필요한 만큼의 스팟을 생성하고 종료했습니다. AWS는 EC2를 분 단위로 과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다행히 잘 먹힐 수 있었고 스팟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사용 후 전환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을 람다에 올리는 것뿐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GPU 비용을 거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GPU 인스턴스를 사용하는데 더 이상 부담은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또한 사내 그리고 AWS GPU 서버 내 서비스 방식을 통일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